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있었던 오늘 박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던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시장 비서실에 지원한 적이 없음에도 비서실 근무를 통보받았고 불편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음란한 문자를 보내왔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망자가 되었으니 당사자에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고소인 측이 제기한 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실이라면 사실인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요. 사실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그 수많은 여성단체입니다. 지금껏 이와 관련 목소리를 낸 것은 여성기자협회와 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정도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국에는 꽤 많은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졌던 여성 이슈는 고작 여성 할당제 정도였던 건가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이 말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자, 우리 항상 하는 순서. 네, 국정 지지율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7월 6일부터 지난주 금요일 7월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9,470명에게 접촉을 해서 2,515명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48.7%였고요. 네. 부정평가가 46.5%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긍부정평가가 2.2%포인트 격차인데 16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60%대를 쭉 기록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6월 달 들어서는 50%대로 떨어졌다가 40%대 후반을 2주 연속 기록했는데 역시 이제 부동산 문제 외에 지난주 중반까지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목금 요일날 많이 네. 빠졌는데 박원순 시장이 행방불명 소식 또 네네.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후반에 다시 악세로 돌아서서 결과적으로 아하. 7주 연속 하락이라는 집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정당은 어떤가요?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소폭 회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1.4%포인트 올라서 39.7%, 40%에 근접했고요. 미래통합당은 0.4%포인트 하락한 29.7%, 거의 횡보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의당은 5.9%, 0.8%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도 오르고 정의당도 올랐는데 그만큼 무당층이 1.7%포인트 빠졌습니다. 14%였고요. 열린민주당은 5.1%로 지난주와 동률, 국민의당은 2.9%로 0.2%포인트 지난주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총선 이후 뭐 글쎄 이게 수치 하나하나 우리가 일희일비를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하락세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갤럽 조사도 아마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지고 오신 수치 같은 것이 사실 이제 궁금한 게 우리 뭐 다 충격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네. 소식. 이게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금요일 하루만 들어가갖고. 네. 네. 금요일 날 이제 하루 영향을 받은 건데 네네. 사실 이제 목요일 조사도 일부 반영이 이제 됐을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전체 주간 집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다 반영이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번 주에도 그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2시에 그렇죠. 그 피해자 그 네네. 변호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당분간 오늘 내일 계속 이 여진이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지지율에도 당청 지지율에도 좀 좀 있다.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은 참 정말 예상하기가 힘들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또 평가가 뒤따르긴 한데 참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대통령 국정수행과 또 당의 지지율과 사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든 아니면은 정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일단 박 시장이 잘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일 테니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의혹이긴 하지만 성추행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혹이지만 이 여성들에게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장보다는 앞으로 이 이슈가 그 이전에 있었던 또 관련된 유사한 뭐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안희정 전 지사 건도 있었고 또 오거돈 전 시장도 있었고 네. 그래서 여기에 또 여성계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또 여성들에게 여성 응답자들에게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의 많은 이제 뭐랄까 의원들 또 그쪽 분들이 물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었고 또 서로 동료 의식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옹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일부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정의당의 네. 류호정 의원 그리고 장혜영 의원의 비례대표죠. 실제 이제 공식적으로 조문을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정의당 내의 당원들 뭐 탈당하는 또 공방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여성계를 젊은 여성들을 좀 대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박 시장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애도하는 것은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박 시장의 이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은 조금 유보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의혹들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현 정부의 여권에 대한 이제 지지층들을 분석해 보게 되면 뭐 젊은 층들 이제 30, 40대가 주축이긴 합니다만 또 20대를 보게 되면 20대 뭐 상당히 보수화 됐다. 20대에서는 낮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0대를 통칭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성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여성층에서는 뭐 30대, 40대 못지않게 높아요. 네. 그리고 남성층에서는 이제 현저하게 낮은 것인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유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배경 설명들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대 여성들이 현 여권에 대한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상황이어서 지금 아마 여권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에 대해서 악재라고 생각하긴 할 텐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 이슈에 대응하느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권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이탈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권의 고위 공직자들 또는 지자체장들이 어쨌든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좀 네. 만들어서 내놓음으로써 20대 젊은 여성층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치가 있게 된다면 좀 파장이 좀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조치도 없게 된다면은 이것이 계속 좀 영향을 부정적으로 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말 동안에 외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서 뭐 디바이드라는 말을 CNN에서 썼더라고요. 갈라놨다라는 뜻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장례 절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죠. 가족장이 아니라 이걸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데 이것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게 50만 명을 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뭐 찬성하는 분들이야 뭐 어떤 분들인지 알 것 같긴 네. 한데 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정당 지지율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뭐 30대, 40대는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입장이 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20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인구공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30대와 확연하게 다른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는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네네.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30대가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회복이 잘 안 되는 양상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논란이 뭐 성추행도 성추행이지만 위계라는 네. 부분, 그러니까 어떤 뭐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갑의 입장에서 뭔가 위압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은 30대보다 사실 20대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특히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여성이 그 동안에는 윤희용 센터장님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커다란 지지층이었는데 지금 이제 분화가 되는 방금 디바이디드 얘기하셨지만 분화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당이 특히 기존의 진보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고 또 20대 30대 여성들이 대신 또 당원 가입
앞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보층의 분화 또 새로 재정립되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에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반등했다고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청 지지율이 보통 이렇게 괴를 같이 하는데 이번 네네. 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 그런 뭔가 디바이드되는 과정 중에 특히 이 연령대별 계층이 좀 분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 분석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다른 국면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세대, 전 세대에 영향이 있고 전 지역에도 영향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사후적인 평가가 또 필요한 부분인데 또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이제 이슈들은 주로 이제 진영간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보수와 진보. 근데 그동안 이제 20대 남성들과 관련된 이슈들은 있었습니다. 뭐 인국공 논란도 주로 이제 남성들이 반응을 했다면 그런데 20대 30대 여성들과 연결되는 국정수행 이슈들은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슈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화를 보내면서 정의당의 이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부터는 반발이 나왔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20대 30대 여성 20대 여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30대 여성도 성추행과 관련된 이슈는 워낙 좀 중대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이 30대 여성과 연관된 이슈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른 국면으로 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부가 상당히 그 여성 친화적인 정부였잖아요. 또 페미니즘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네.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졌던 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역풍이 더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의당의 이제 두 여성 의원들 조문을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뭐 정의당을 탈퇴하겠다라는 탈당 러시가 또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의당은 사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심상정 대표는 갔어요. 심상정 대표는 뭐 굉장히 연분도 있고 하니까 뭐 갔는데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정의당의 이제 딜레마 상황이 다시 한번 노출됐다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되는 이제 정답을 찾기보다는 왜냐하면 정의당에 대한 이제 지지층들의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단의 이제 지지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당원들도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국민 참여계 쪽이 이제 주로 그럴 텐데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지금의 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야당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또 한 축이 있는 그 이질적인 두 개의 지지층이 정의당의 지지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조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류들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지금의 여당과 이제 별개로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또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여성 이런 데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이제 조문을 가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모든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 선거법 개정 때부터 이 문제는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의 정의당의 지지층 구성상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찾기보다는 그러면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은 감수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뭐 만약에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느 특정 정당과 거의 유사하게 모든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같이 간다면 그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고 독립된 정당이라고 한다면 차별화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이제 맞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뭐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뭐 매 사안마다 모두 다 다르게 뭐 입장을 정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독자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죠. 독자성 그리고 선명한 색깔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윤희용 센터장이 워낙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나 아니면은 현상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관 이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또 백선엽 장군도 이제 간도 특설대 이 복무를 했던 건데 결국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거냐면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때 콘이면 콘이고 컵이면 컵이지 콘과 컵이 이게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적은 공적대로 인정해 주되
가오는 가오대로 이제 이것은 질책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한 거면 잘못한 거지. 잘하면서도 못하고 못하면서도 잘했다.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 현상이 지금 굉장히 극명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룹에 가서는 절대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고 또 어떤 그룹에 가서는 반드시 또 좋은 평가를 거들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 우리 정치적 성향으로 굉장히 심각해졌다. 네. 그래서 이 현상하에서는 양립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도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 모임이거든요.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가 오늘 한 행동은 뭐냐면 박원순 시장 오늘인가요? 박원순 시장을 조문하고 박원순 시장을 조문하고 어제인 게 같은데 조문하고 난 이후에는 2차 가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고려하는. 그러니까 박 시장은 박 시장대로 조문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 의혹에 관련된 이 피해자가 있거든요. 이 2차 가해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묘해지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정치적인 판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아무튼 정의당이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2030 특히 여성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좀 받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드러나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떨어지면 열린민주당이 그거를 이제 지지를 받아서 지지를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열린민주당은 그냥 동률이에요. 반면에 정의당은 소폭입니다만 그래도 6%에 근접한 지지율로 올라서 3위로 올라섰다는 것이 특히 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 그 열린민주당은 검찰 개혁 그다음에 정의당은 양성평등 이쪽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선엽 장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토요일에 이제 향년 100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갖고 이제 또 이야기가 많았죠. 통합당 측에서는 국립현충원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에 대한 여론도 뭐 여론조사 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건 지난달에 조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5.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그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 행위자들의 무덤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충원 이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딱 찍어서는 아니고 그냥 친일 행위자라고. 네. 이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4%, 이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2.3%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우리 국민 정서가 친일 행위자에 대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디 쪽에 비중을 두느냐.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을 평가할 때 이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던 2년간이 집중이 되면 단 한순간이라도 친일 행위를 한 것이라고 또 평가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국립현충원의 현자도 거론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부동 전투를 이야기하고 또 최초의 사성 장군 이야기를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까웠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엇갈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가능치가 않은 현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양극화로 갈려서 그렇죠. 찬반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우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여론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공적은 공적대로 평가가 되고 가오는 가오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뭐 두 분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념적 갈등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책임 있는 정당의 지도부가 이런 사안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답을 메시지를 처음에 내놓았다면 어땠을까? 가령 조문 기간에 조문을 하고 이후에 이런 뭐 사실관계라든가 문제 파악은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단일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한다면 각 정당에서 여야 구분 없이 좀 왜냐하면 정당에서 나오는 각종 발언들은 지지층들에게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는 시그널을 전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좀 정제된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면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미디어가 더 증폭시킨 측면이 너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극단적 지지자들이 어떤 온라인에 댓글을 남겼을 텐데 그 댓글을 기사 제목으로 해서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극단적인 댓글에 한두 개를 가져와서 제목으로 표현해가지고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은 이러한 갈등들을 어쨌든 정당의 지도부라든가 그런 미디어들이 관리하고 조정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더 극대화시키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그런 것들 반성이 필요하고 좀 교훈으로 삼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답변하기가 난처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전문가는 뭐 중립을 지키고 사실은 중립이라는 게 기계적 중립이라기보다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을 답변하고 하면 참 난감해지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책임하게 되는 거고. 당장 김지훈 박사께 백선엽 장군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돼야 되느냐, 대전 현충원에 묻혀야 되느냐. 이거 참 답변하기가 또 공적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강요받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얽히고 설켜서 사실은 하나의 입장이 모든 거 나를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데 너무 하나의 이슈에 매몰돼서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너의 뭐 스탠스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아쉬움이 들어요. 옛날에는 좌우 하나였다면 지금은 뭐 대각선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윤희용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들기도 하네요. 네, 이택수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사는 입장에서 사실 보기를 네. 아까 그 현충원 이제 이장 문제도 보기를 2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언론사 의뢰로 보통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보기를 2개가 아니라 뭐 3개 또 4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담고 조사를 하고 싶은데 의뢰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또 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분법적인 여론조사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자극적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여론조사 기관들부터 조금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뭔데요? 이브닝 쇼를 많이 들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계의 훈남 3인방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게 사실 참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최측근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캠페인의 어떤 스트레이리스트가 우리가 전략가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로저 스톤.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은 사실은 감옥 갔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사람인데 감형을 해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10일 밤 항상 금요일 밤에 자꾸 이런 얘기를 내놓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복역을 앞두고 있었던 자신의 측근이자 40년 지기 로저 스톤을 감형을 했습니다. 이게 유죄 판결 기록 삭제 없이 형량을 줄여주는 형식인데요. 사실상 사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서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또 다른 증인의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이렇게 7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요. 네. 2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14일부터 복역을 할 예정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10일 밤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감형을 해준 거죠. 나흘 전에. 네. 그렇습니다. 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검찰이 징역 7 내지 9년을 구형하니까 바 법무장관한테 형량을 낮춰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굉장히 크게 항의를 반발했었죠. 하고 4명은 사임을 하고 뭐 수천 명이 이제 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전격적으로 내린 게 수감 개시 시기를 늦춰달라는 로저 스톤의 요구가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요. 그 직후에 대통령의 감형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국민이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때만 그를 멈출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대선에서 심판하자 약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롬니 상원의원 뭐 워낙 사이가 안 좋죠. 네네. 대통령과 역사에 남을 부패다라고 비판을 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 법무장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법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켰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던 사람이 뮬러 특검인데 네. 스톤은 형이 확정된 중범죄자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들의
평가는 법과 질서를 내세웠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뉴욕타임스가 지금 닉슨 전 대통령조차 감히 건너지 못한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대선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톤을 구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하고 자기를 배신하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또 공작의 달인으로 통하기 때문에 선거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면, 감형 그리고 네. 추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권한,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감형을 택한 네네. 건데 사면이면 완전히 그냥 사면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 로저 스톤이 제 기억에는 닉슨 때부터 이런 네네. 공화당 전략가 노릇을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네. 그때도 워터게이트 때도 기소가 됐던 맞아요. 최연소 인물이었어요. 그때 네. 뭐 스파이를 집어넣었던가 네네. 그랬을 거예요. 막 민주당 측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때부터 하여튼 좀 지저분한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짜고 악명이 높은 인물 중에 하나죠. 네,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마하라고 권했던 아주 맞아요. 직접적인 인물이었죠. 네. 그리고 2016년도 이제 선거 당시에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에 그 추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성추문. 예, 네. 성추문이 있었고 뭐 말 함부로 해갖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클린턴하고 토론을 할 때 네. 그때 앞자리에다가 네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한테 성희롱을 당했다고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여성들을 앞에다가 딱 앉혀버려라.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타격을 줘야 된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네. 것도 굉장히 많이 퍼뜨려서 민주당 측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칼 그렇겠죠. 로브 다음으로 네네. 혹은 그 이상 막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방금 전에 그 뉴스가 들어왔어요. 로저 스톤이 네. 감옥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저와 갖고 춤추는 영상을 그렇습니다. 트위터에 올렸다고 조롱하면서 네 그래서 일파만파 지금 파문이 커질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지금 하여튼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뭘까요 좀 좋지 무리수 네, 네거티브를 많이 네네. 하는 전략가가 좀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에서 고용한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상황이 그래서 얼마나 안 좋냐. 텍사스가 지금 박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텍사스는 정말 전통적으로 네. 공화당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CBS 방송 유고부가 7일에서 10일까지 이제 조사한 텍사스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6%, 바이든 후보가 45%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고요. 이거는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수치잖아요. 지금 1976년 이후에 민주당 후보가 텍사스주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텃밭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 2016년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2%의 득표를 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딱 9%포인트 차이로 앞섰는데 그나마 힐러리 후보가 민주당 후보 중에 선전을 해서 한 자릿수 차이로 패한 민주당 맞아요. 대선 후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포함해서 이제 최근 조사들이 계속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텍사스가 이제는 경합주임을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CNN이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달 초 이후에 발표된 8건의 텍사스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0.3%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동률인 것으로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대선에서 정말 경합주가 되지 않을까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현지의 댈러스 모닝뉴스 텍사스 주립대가 이제 13일에 공개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41%를 얻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5%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뒤지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4월에만 해도 두 사람이 다 같은 43%를 네.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월에서 지금 거의 7월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좀 역전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야, 사실 2018년도 중간 선거 있을 때 네. 텍사스주 이제 상원 선거, 네네. 상원의원 선거, 그러니까 전체 주를 네네.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거기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네. 아주 신승을 했어요. 네. 야, 3%포인트 차가 뭐 했던 걸로 그렇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베토 오르크라고 네네. 민주당 경선 나왔다가 이제 그렇- 네, 그만둔 중도하차. 네,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텍사스가 심상치 않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왔던 게요. 이 텍사스가 히스패닉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늘고 있죠. 32%가 네.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데 계속 늘어나고 네. 있고 백인 인구는 사실은 좀 노령 인구가 많고 히스패닉 인구는 젊은 젊은 인구가 인구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히스패닉 인구가 네. 과반이 넘게 되면은
민주당한테 넘어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나왔었어요. 지금 그렇게 인구별 분포도 외에도요. 지금 텍사스가 최근에 왜 이렇게 됐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조기 재개, 경제 재개에 봉쇄를 일찍 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라서 그랬는데 지금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2차 진앙지 중에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커졌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주도 사실 경합주 중에 한 곳인데 이곳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48%, 트럼프 대통령이 42%, 바이든 후보가 6%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플로리다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 네. 예, 여기가 29명이거든요. 네. 텍사스가 38명이고 선거인단 수가요. 선거인단 네. 수가. 근데 플로리다가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가장 많이 방문해서 유세를 했던 곳이 네네. 플로리다예요. 둘 다. 여기를 잡았어야 네. 되는 거니까. 여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클린턴은 물론 졌고 여기서 네네. 그 외에 다른 데도 다 졌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뺏기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둘 다 여기는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현재 스코어 플로리다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주는 46%로 동률이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코로나19 진앙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약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대선 소식은 뭐 저희가 네. 우리 전종 캐스터가 또 워낙에 잘 전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네네. 해드리고요. 자, 터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터키 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박물관이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터키 최고 행정법원이 10일에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성 소피아 박물관의 지위를 박물관으로 한다라고 정한 1934년의 내각회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곧바로 그 법원의 결정 직후에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이 성 소피아 박물관이 이제 동로마 제국 시절에 완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 900여 년 동안 정교회의 중심이 된 성당이었는데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돼서 모스크로 개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하고 세속주의를 앞세운 케말 아타투르크 초대 대통령이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1934년에 내각회의에서 이곳을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네.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매년 400만 명이 방문하는 터키의 최대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도 이스탄불 역사지구 내에 박물관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을 이어가고 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무슬림 사이에서 모스크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제 행정법원이 이제 지위 변경을 하는 안건을 심의해서 결국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은 당연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 미국, 유럽연합 또 정교회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하락하는 인기를 되살리려 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가 네네.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4일까지 이곳에서 금요 예배를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될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거기도 좀 상황이 그쵸. 심각하니까요.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좀 추진을 해왔는데 그동안 안 되다가 이번에 이걸로 해서 좀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아하.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 있습니다. 모스크로 전환이 되면은 네. 우리가 관광객으로서 예전에 가던 곳만큼 잘 갈 수가 있을까요? 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정부가 이곳을 모두에게 공개하겠다라는 방침을 네네. 밝혔거든요. 그래서 꼭 무슬림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방문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 시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잘 피해야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입장하실 때도 그 네네. 복장에 대한 규제가 그렇겠네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남부는 폭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나 봐요. 엄청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4일 이후에 22개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넘는 홍수가 지금 발생하면서 19곳에서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하면서 홍수로 남부에서만 3,78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1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경제 피해 규모가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홍수 대비 비상 대응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격상을 시켰는데 문제는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의
태평양의 포양호 유역입니다. 이게 경계 수역이 19.5인데요. 네. 5m인데 이걸 넘어갔어요. 22.72m를 기록하고 오. 있습니다. 이게 98년 대홍수 당시 22.52m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그럼 대홍수 수준인 네, 거네요. 범람 위기에 네네.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 1,500여 명이 제방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이 규모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로 관련 될 수 있겠느냐,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양호가 이제 주장시 부근에서 양쯔강과 이어지는데 만약에 여기가 범람하면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걸로 근데 지금 우려가 이건 되고 무슨 있습니다. 얘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뭐 관련이 그러니까 있다는 지금 거죠? 이렇게 하천에서 홍수가 많이 발생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아. 근데 이 돼지들이 떠내려가면서 좀 그동안 막고 있었거든요. 많이 네네. 퍼졌다가 이제 이걸 좀 확산을 줄어들게 하는 추세였는데 이 돼지들이 떠내려가면서 바이러스가 같이 휩쓸려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홍수에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묻히긴 한답니다. 그래도 이제 떠내려가서 그 그렇죠. 바이러스가 물을 오염시키고 다른 동물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간신히 진정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다시 지금 확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안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생각만 네네.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국에서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네네. 있었고 그리고 흑사병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있었고 네네. 해서 그렇군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프리카 네. 돼지열병이 확산될까 봐 걱정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으로 인해 언론과 검찰 간의 수상한 공생관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검 기자들에게 검찰이 소스를 전해주면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언론은 이를 이용해서 이슈를 선점하고 그래서 그렇게 금전적인 이익까지 누린다라는 지적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과연 이 검찰과 언론 간의 오랜 연결고리 끊어낼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 영상광고학과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셨다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 오, 몇 페이지나 돼요? 글쎄 뭐 페이지 수를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예, 그렇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쉬운 예. 말로. 예. 먼저 좀 배경부터 좀 설명을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기자들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포털 뉴스 댓글도 보면은 네네. 기레기라는 욕도 많이 나오고, 아마 언론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언론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기자들한테 향하는 것 같은데, 저도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과연 기레기라고 하는 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자가 쓰레기여서 언론이 문제인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될 터인데, 네. 그런데 과연 기자가 문제의 원인이냐는 것이죠. 한국 기자들이 유독 부도덕하고 무능력해서 한국 언론이 문제인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환경 영향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이고, 기자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어쩌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친검 기자라고 하는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 다 권력 지향적이어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사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유착하고 내통해서 검찰 친화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법조 기자들을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여러 명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법조 기자들도 대부분 피의 사실 보도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정말 쓰고 싶어 했고요. 그렇지만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취재 환경이 기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검 기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제가 논문에서 이야기한 바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기자들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근본적인 언론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자, 그 검언 동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검사 동일체는 제가 들어봤는데 검언 동일체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검찰이 이렇게 이거 좀 뭐 파봐 뭐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유착된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포인트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되게 오래된 전통, 관례, 전통이란 말은 좀 좋은데요. 네, 관례처럼 여기서 왔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논문에서 그런 것도 해법을 제시를 하시나요? 예,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뭐 해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좀 잠깐 네네.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과 조건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언론사 조직의 문제라고 언론사 조직? 판단이 됩니다. 언론사들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중한 기사 부담을 법조 기자들에게 지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검찰 출입하는 기자가 많아봤자 3-4명 정도 회사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수사가 검찰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신문의 경우는 무조건 일면, 방송은 무조건 톱뉴스를 비워놓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기자들이 발제를 해서 그 지면과 시간을 메꿔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 취재하고 확인을 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브리핑을 듣고 추가 확인 없이 기사를 쓰기도 하고 피의자는 취재하지 못하고 검찰 말만 반영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또 논문에서 제기한 해법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검찰 중심의 보도에서 법원 중심의 보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네.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판 중심의 보도를 해야 한다.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대안이거든요. 이 대안을 빨리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몇 언론사들이 이런 공판 중심의 보도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도 그런 기사를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김지훈이 후닝쇼 청취자분들이라도 네. 꼭 그런 좋은 기사를 찾아서 좀 많이 읽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 사법 정보를 공개하기보다는 통제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사회거든요. 법조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독점해야 권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검찰이 독점한 정보를 빼내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위 빨대라고 하는 네. 그런 음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검 기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좀 투명하게 개방을 하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복이 되면서 훨씬 더 언론과 검찰 간의 관계가 건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판결문뿐 아니라 소송 기록이라거나 심지어 수사 기록도 공개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판결문도 심지어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취재 인력을 늘리거나 재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언론이 선진국 언론에 비해서 기자 수가 너무 부족하고 네. 기자 수가 적은 데에 비해서 법조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뉴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출입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검찰 출입 기자, 법원 출입 기자 이런 식으로 기관과 공간을 네. 기자들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만났던 기자 중에 한 분은 사건 기자 제도로 가자.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이슈를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팔로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으면 참사 현장부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약간 심층 취재 방식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자가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그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네. 심층적인 보도가 가능하고 어떤 특정 기관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편향이 발생할 이유가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자,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몇 가지 그러니까 의문점 이런 게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찰 중심이 아니라 법원 중심의 보도를 하는데 안 본다 그러셨잖아요. 예. 어려워요. 그렇죠.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잘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검찰 쪽에서 나오는 뉴스 이런 거는 누가 뭘 잘못했대라고만 딱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아이 캐칭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딱 끄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사실 뭐
그러니까 뭐 청취자분들이나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검찰 뉴스가 더 좋아서라기보다 법원 뉴스가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어려워서도 있고요. 예. 근데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 거는 공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사실은 이제 좀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심층 취재하신 말씀은 저도 약간 이해는 가는 게 제가 예전에 워싱턴 포스트 그 기자 한 분이 뭘 준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사를 안 쓰고 한 6개월 동안 취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사 나오냐 그랬더니 아직 안 끝났다. 근데 그런 면으로 봐서는 확실히 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기사의 어떤 차이 이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정의 문제. 일 수밖에 없겠죠. 뭐 워싱턴 맞습니다. 포스트랑 우리 뭐 일간지랑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원 기사 네.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맞습니다. 저도 법원 기사를 읽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네네. 재미가 없는 경우가 너무 그러니까요. 많아요.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그 논문을 쓰면서 인터뷰한 기자들도 법원 출입 기자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법원 공판 보도를 조금 더 그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네. 수 있게 그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네, 법리라던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검찰 기사는 선악이 뚜렷하잖아요. 맞아요. 검찰이 선이고 피의자는 악이라고 하는 이 엄격한 그 선악의 이분법 속에서 내러티브가 전개가 되는데 법원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 주장은 이렇고 저 주장은 그렇죠. 저렇고. 그래서 읽다 보면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거야?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법리적 해석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누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와 선택이 좀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문제를 전부 감추어 둘 것이냐 또는 모든 문제를 다 공개할 것이냐의 양극단 속에서 다양한 선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는 근데 지금 너무 숨겨놓는 곳에 가까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공개하는 쪽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뭐 뉴욕 타임스 같은 언론사들이 실제로 우리 언론사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2년씩 취재하는 경우도 네네.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자들이 퓰리처상도 받고 네. 그런 아주 훌륭한 보도도 하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인력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런 선진국의 언론들이 훨씬 더 취재와 보도를 하기에 넉넉한 여건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의 재정의 문제와 네. 관련이 있고요. 지금 우리 언론사들은 살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사실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기자분들이 이 검찰 출입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그쪽 출입하는 거를? 양가성이 있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전통적으로는 상당히 네. 많은 기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출입처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여론의 주목도가 큰 사건을 다루고 큰 기사를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출입처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기자라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곳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법조 출입을 하고 나면은 인사 이동에서 특혜가 주어지거나 승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요? 부분도 있습니다. 오. 예. 정치부장이나 사회부장이나 뭐 편집국장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는 과거에는 이 법조 출입이나 뭐 청와대 출입이나 같은 그런 중요한 네네. 출입처를 담당했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작용했거든요. 하나의 트랙처럼 이렇게 여겨지는군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시민사회에서 그 검찰 출입 기자들에 대한 비판의 눈초리가 네.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기자들도 많은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욕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 조금 기피하는 분위기도 많다는 것이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기자분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그 기레기라는 말.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싶은 분들도 있지만 예.
사실 굉장히 좋은 기자들도 있어요. 제가 뭐 물론이죠. 젊은 네. 기자분들 중에 진짜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하고 굉장히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기자들도 많은데 뭐 취재하고 인터뷰하시면서 좀 억울해하는 분들도 만나셨어요? 예, 기자들도 많이 생각들이 갈리는데요. 네.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기자들도 있지만은 기자들이 그동안 잘못해왔던 것이 크기 때문에 반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앞으로 이제 바뀌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달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욕 먹어도 싼 기자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기자들도 있으니까 문제 있는 기사들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기사들을 찾아서 읽고 박수 쳐주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뛰어다니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중요하지만 데스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데스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데스크들이 이 조직의 지시와 명령을 기자들에게 좀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네.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쪼기도 하고 뭐 그렇죠. 가지고 와라, 뭐 예. 만들어 와라, 막 이런 예. 식으로 그런 좀 잘못된 관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인터뷰했던 기자들 중에 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 출입처 간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뭐 변변한 단독 특종 하나 한번 없어? 한 적 있냐? 도대체 뭐 하고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 가지고 와라. 뭐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 단독 기사라고 하는 것이 포털 사이트에서 단독이라고 하는 네네. 그 머리글을 달고 나가는 순간 많은 클릭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단독 기사를 많이 가져와서 포털에 내걸어야 장사가 되니까 아하. 그러니까 데스크를 통해서 기자들을 이렇게 쪼는 거죠. 그렇죠. 네. 단독이라고 들어가 봤는데 다들 단독이라 갖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이런 적이 굉장히 많긴 했거든요. 자, 그럼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언론 환경 뭐 독자들도 사실은 참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듯이 언론도 관행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회의적으로 보는 기자들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한 명의 기자, 한 개의 언론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여러 언론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인데 한국 언론이 협력보다는 경쟁에 그렇죠.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네. 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바깥에서 변화에 대한 압력을 넣어주셔야 그래야 언론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독자로서 청취자로서 시청자로서 우리도 함께 끌어가는 그런 노력을 맞습니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흠 협성대 교수와 함께 검찰발 기사들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